안녕하세요. 사연 왔어요 톡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회 나와서 만난 인연은 그다지 오래가지 않는다고 그냥 어렸을 때부터 친한 친구가 제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사회에서 만났지만 정말로 친자매 같은 언니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 처음 회사라는 곳을 들어갔을 때 거기서 제 사수로 만난 언니예요. 모든 것이 처음이었고 어리바리했던 제게 5년 위 선배인 그 언니는 못하는 거 없는 척척박사처럼 보였습니다. 그때도 좀 이상하다 싶었던 건 저한테는 너무나 완벽하게 멋진 선배인데 다른 사람들은 그다지 좋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항상 저한테 일을 가르쳐 줄 때면 저는 우와, 이런 것도 가르쳐 주는구나 라며 귀를 반짝였는데 다른 선배들은 저한테 꼭 나중에 따로 불러 이러더라고요. 혜연 씨, 너무 100% 다 저 말 믿지 마. 일단 들을 건 듣고 나머지 건 한 번씩 걸러서 생각해. 친절하게 잘 알려주시는데 왜 그러세요? 혹시 제가 모르는 무슨 일이 있나요? 제가 볼 땐 정말 좋은 선배인데. 아니, 뭐 그렇게 생각한다면 다행인데 나중에 당황스러울까봐 우리는 미리 알려주는 거지. 제가 좋아하는 선배인데 이렇게 뒷말 듣는 거 별로 반갑지는 않아요. 충고는 감사하지만 제가 알아서 잘 해볼게요. 어린 마음, 그리고 천선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이상한 충성심이 합쳐져서 저는 어느새 그 언니의 대변인처럼 굴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레 회사 사람들도 제게 충고하는 게 줄어들었고 저도 모르게 그 언니와 둘이 은근히 따돌림 당하는 상황이 되었죠. 사실 그때는 왜 그런 말들을 하는 줄 잘 몰랐습니다. 제가 워낙 사람들을 철석같이 한 번 믿으면 끝까지 믿는 성격이기도 했지만 저한테는 정말 좋은 선배였거든요. 결국 그 선배 언니는 회사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을 견디지 못하고 그만두고 나가버렸습니다. 솔직히 그때는 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일 처리를 잘 해놓지 않고 휙 나가버려서 제가 그 뒷수습을 하느라 조금 힘들었거든요. 사실 그때는 사람들이 얘기한 조심하라는 게 이거였나 하는 생각이 슬쩍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언니가 저한테 미안하다며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끝까지 책임지지 못했다라며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저를 따로 불러 좋은 곳에서 밥도 사주고 선물도 줬거든요. 나 진짜 열심히 일한 것밖에 없는데 사람들이 참 이상해. 그걸 가지고 너무 이상한 소문 만들어서 사람 바보 만들고 아니 땐 굴뚝에도 연기가 나더라. 내가 김대리랑 출장 가서 놀아났다고 소문난 거 들었어? 미쳤니 내가 그 배불뚝이 유부남이랑 놀아나게. 그런데 그 소문 왜 낸 줄 알아? 이번에 자기랑 나랑 하려고 했던 프로젝트 그거 최 과장이 탐냈나 봐. 자기가 가져오려니까 나 흠집내게 한 거지 뭐. 미안해. 나 때문에 혜연이 내가 괜히 피해보고 내가 끝까지 보호해주지 못하고 회사 뛰쳐나오고. 어머, 아니에요, 언니. 저도 안 그래도 이직하려고 했어요. 그런 얘기 있으면 진작 말씀하시지 그랬어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거면 도왔을 텐데. 자기야 뭐 이미 존재 자체가 나한테는 도움이었는걸. 내가 얼마나 고마워하고 좋아하는지 알지? 이런 말을 하면서 제 손을 꼭 잡고 눈물을 글썽이는 얼굴을 보며 어떻게 마음이 안 흔들릴 수 있겠어요. 참 사람들 못되었다. 이게 사람 하나 이렇게 바보 만드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 하며 오히려 회사에 남은 사람들이 원망스러웠죠. 마치 남녀가 연애할 때 안 좋은 점 눈에 보이지 않고 콩깍지 씌인 것처럼 다 내 선에서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처럼 저도 그 언니한테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작된 저희의 인연은 10년, 15년 쭉 계속되었습니다. 회사를 그 언니가 그만둔 후에도 저랑 언니는 종종 함께 만나 밥도 먹고 여행도 같이 다니며
그렇게 지냈어요. 그리고 우리들이 그렇게 지낼 수 있었던 건 결혼을 하지 않은 싱글들이기 때문이었거든요. 그 언니도 자기는 결혼 생각 없다, 그냥 연애나 좀 하면서 살고 싶다라는 주의였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각자 연애할 때마다 남자를 다 보여주진 않잖아요. 아무리 친하다고 해도 매일매일 통화하거나 연락하는 건 또 아니니까요. 그렇게 각자의 삶을 살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서로 만나면서 친하게 지내오던 어느 날, 그 언니가 문득 저한테 혹시 소개팅 해볼 생각 없냐고 묻는 겁니다. 그런데 그 타이밍이 좀 특이했어요. 제가 정말 오랜 시간 고민하다가 모은 돈을 탈탈 털어 작은 집을 하나 산 시점이었거든요. 사실 그 집을 살 때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이 40이 훌쩍 넘어 이제 몇 년 뒤면 50인데 지금 와서 새삼 결혼할 생각은 없고 그냥 내 집 하나 두고 행복하게 혼자 싱글 라이프 한번 살아봐야겠다라는 생각에 고민 끝에 마련한 집이었습니다. 그 집들이 얘기를 하려고 언니를 만난 자리에서 갑자기 제 얘기는 다 듣지도 않고 소개팅 해볼 생각 없냐고 하는데 순간 조금 당황스럽기는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이전의 대화가 혼자 살아도 행복하다, 싱글 라이프 맘껏 즐기자 그런 대화로 쭉 이어졌었는데 갑자기 소개팅이라니요. 그래서 제가 좀 당황한 얼굴로 언니를 바라봤더니 언니가 멋쩍게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아니, 너한테 사실 꽤 오래전부터 소개해주고 싶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네가 하도 싱글 라이프 해서 해줘도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거든. 그런데 네 사진 보더니 상대방이 꼭 연인으로 이어지지 않아도 좋으니까 만나서 친구라도 하고 싶다고 막 쪼르는 거야. 그러니까 한번 제대로 만나볼래? 언니 얘기를 듣고 나니 워낙 저를 잘 아는 사람이기도 하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 때는 이유가 있겠거니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만나보겠다고 했죠. 그런데 언니, 누구야? 언니가 여태까지 남자 사람 얘기한 적이 별로 없어서 어떤 사람인데? 그랬더니 언니가 멋쩍게 웃으며 그냥 이렇게 얼버무리더라고요. 나한테는 몇 없는 아주 오랜 친구야. 나랑은 거의 남매 같아서 뭐 그냥 혈육이나 다름없다고나 할까? 그래?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왜? 이때까지 난 한 번도 얘기를 들은 적이 없지? 뭐, 얘기할 기회가 없었지. 너랑 나랑 만나면 할 얘기 다른 거 많은데 뭐하러 내 남자 사람 친구 얘기까지 하겠니? 또 듣고 보니 그렇더라고요. 저도 이때까지 썸 탔던 남자, 살짝 아사무사하게 연애 시작하다 끝난 남자, 이런 남자들 얘기를 하나하나 한 건 또 아니었으니까요. 그나저나 뭐 부담은 없이 만나는데 만약 둘이 잘 되면 나 큰 거 하나 해줘야 한다? 알았지? 뭘 갖고 싶은데 벌써부터 선물 얘기야. 너 지난번에 들고 나온 가방 그거 예쁘더라. 나도 그거 똑같은 거 하나 사줘. 언니, 그거 내가 평생 처음 산 명품이야. 알아. 나도 네 덕에 명품 가방 한번 들어보자 이거지. 순간 좀 당황스러운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사실 친자매처럼 서로 아끼고 좋아하고 친한 건 사실이었지만 가끔 불쑥불쑥 스며서 올라오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바로 이런 지점이었거든요. 이 언니가 셈이 많습니다. 뭐 여자들 흔히 부러워, 샘나, 나도 이런 말을 많이 하기는 하잖아요. 3, 4, 5 모이면 은근히 들고 나온 가방, 신발 이런 거 스캔하고 어디 다녀온 얘기하면서 부럽다고 소리도 한 번씩 질러주고 말이죠. 그런데 이 언니는 그 정도가 좀 심합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제가 연애하던 남자랑 캄보디아 여행을 한 번 다녀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동남아시아 가면 가끔 보석, 원석 같은 거 파는 곳 있잖아요. 현지에 사시는 분 소개로 꽤 괜찮은 보석 원석을 몹시 싸게 몇 개 사서 왔거든요. 지인 중에 주얼리 디자인하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한테 부탁해서 특이한 액세서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누가 봐도 시중에서 파는 것과는 다르게 독특한 모양의 반지와 목걸이 세트를 만들었는데 그 언니가 그걸 그렇게 샘을 내고 부러워하더라고요. 자기도 그런 거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고 그 원석 파는 가게 어디냐? 만들 때 공임은 얼마나 좋냐? 진짜 너무 캐물어서 제가 살짝 지칠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그냥 궁금한가 보다, 이런 거 좋아하나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글쎄 한 달 정도 뒤인가에 연락이 온 거예요. 자기 집은 캄보디아인데 그 원석집을 못 찾겠다고요. 아니, 제가 뭘 하나요? 막말로 한번 지인 따라 간 길을 어떻게 기억합니까? 그것도 우리나라도 아니고 외국인데 말이죠. 그래서 제가 기억 못하겠다, 거기가 어딘지도 모르겠다고 하니까 저한테 막 닥달을 하면서 그 지인 전화번호라도 알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얼결에 전화번호 알려주고 제가 그제서야 아차 싶어서 바로 지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이러저러해서 내가 실수한 것 같다고. 연락 오면 받지 말거나 대충 둘러대라고 말이죠. 아니나 다를까 모르는 번호로 몇 번이나 전화가 와서 자기가 안 받았다며 알아서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아주 제 전화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 지인이 전화를 안 받는다, 혹시 잘못 알려준 거 아니냐서부터 시작해서 그 원석 가게 명함이라도 찾아봐라, 지인한테 직접 연락해봐라, 핸드폰 말고 집 전화 없냐. 그때 사실 엄청 당황하고 놀랐어요. 그런 모습을 적나라하게 본 것이 처음이었거든요. 생각해보니 제가 동생이고 후배라 늘 어른인 척 선배인 척 하느라고 그렇게 날것의 모습을 거의 보인 적이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결국 그날 하루 종일 저는 그 언니가 캄보디아에서 몇 번씩 거는 전화와 문자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현지에 사는 지인한테도 너무너무 미안했고요. 그 사람이야 웃으면서 그럴 수도 있다고 했지만 저는 진짜 등줄기가 서늘하게 당황했거든요. 더 기막힌 건 이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어쨌건 근처 어디에서 얼추 비슷한 원석집을 찾아 사오긴 한 모양이더라고요. 제가 산 것보다 우리나라 돈으로 2, 3만 원 정도씩 더 싸게 산 것 같긴 했는데 문제는 그게 가짜였다는 거죠. 극구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 지인인 주얼리 디자이너에게 맡겨야겠다, 너랑 같은 디자인으로 해야겠다고 우겨서 어쩔 수 없이 소개해줬는데 제 지인이 곤란하다는 듯이 가짜 원석이라 가공하면 부서질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기 언니가 사온 원석이 가짜라서 내가 만든 모양으로 가공을 할 수가 없대요. 부서질 수 있다네? 무슨 소리야? 보증서까지 다 받아왔는데? 네 후배가 힘들어서 그냥 거절하려고 하는 소리 아니야? 언니, 그런 애 아니에요. 진짜 가공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 잘못 산 것 같아. 그러자 언니는 정말 있는 대로 짜증을 내며 펄펄 뛰더라고요. 마치 제가 등 떠밀어서 캄보디아로 보냈고 거기서 원석사라고 부추겼고 그 말 들었다가 자기가 손해봤다는 듯 애매하게 모든 원망을 저한테 돌리는 거 있죠? 저도 이미 너무 지쳐있던 상태라 그때는 좀 정색하고 한마디 했습니다. 언니, 내가 가서 사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나한테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 그런 말 들을 이유 없어요. 그러자 혼자 성이 나서 씩씩거리던 언니가 멈칫 하더라고요. 이후에 뭔가 어설픈 사과를 하면서 얼버무리기는 했지만 그 이후 몇 달은 저도 마음이 상해서 언니 연락을 좀 피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 관계가 어떻게 그렇게 확 깨지던가요?
저한테 계속 문자 보내고 선물 보내고 만나자고 하고 사과하고 애교 떨고 언니가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니 저도 그냥 어느 순간 또 마음이 풀리고 말았습니다. 이후 몇 년은 좀 잠잠했죠. 그러다가 불쑥 소개팅 얘기가 나오면서 그 언니의 예의 그 욕심이 또 훅 보인 겁니다. 언니가 가방 얘기를 꺼내자마자 캄보디아 원석 사건이 떠올라서 제가 저도 모르게 얼굴을 확 찌푸렸습니다. 그제야 뭔가 눈치를 챈 듯 또 슬그머니 말을 얼버무리더라고요. 아니, 원래 중매 잘 되면 옷 한 벌이라잖아. 너랑 나 사이에는 가방 하나 정도는 해야 하지 않나 해서 해본 말이지 뭐. 제가 딱히 대답을 안 하니 더 이상 말은 안 했지만 우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소개팅이고 뭐고 하기 싫어진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한번 하겠다고 한 거 초등학생도 아니고 마음 상했다고 철회할 수도 없고 일단은 나를 잡았죠. 제 눈치를 보느라고 그랬는지 일단 상대방 전화번호를 넘긴 후에는 언니도 제게 별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 남자분이랑 직접 연락해서 서로 몇 번 대화하고 만나기로 했어요.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전화통화를 하면서 서로 잘 맞는다는 느낌은 있었지만 아무래도 나이가 나이다 보니 막 설레고 미친 듯이 몰두하게 되는 건 확실히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감기와 사랑은 숨길 수도 없고 특히 사랑은 부지불식간에 다가오는 도적처럼 제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툭 떨어지는 것이 맞더라고요. 정말 기대가 하나도 없어서 옷도 대충 입고 화장도 대충 하고 나간 그 자리에서 저는 제 정수리가 쪼개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절대 잘생긴 얼굴에 모델 같은 몸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카페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사람이 슬로우 모션으로 보이면서 주변 소리가 다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순간 언니에 대해 조금 남아있던 불편함이나 언짢았던 기분이 스르륵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뭐랄까, 그 사람의 등장으로 모든 것이 다 지워졌다고나 할까요? 조금 두리번거리던 그 남자는 저를 보며 환하게 웃는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등장으로 모든 것이 일시정지였다면 웃는 모습을 보는 순간 다시 플레이 버튼이 눌린 것처럼 주변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설레는 마음은 저 혼자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그 역시 저를 보며 첫마디가 이거였으니까요. 와, 사진보다 진짜 훨씬 더 예쁘세요. 저 들어오는 순간 혜연 씨밖에 안 보였어요. 그렇게 저희는 그날부터 일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나이 들어 연애하면 알콩달콩 이런 거 없고 꿀 떨어지고 손발 오그라들고 그런 것도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람 나름이지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봤으면 손발 오그라들어 사라질 정도로 저희는 닭살 돋게 연애를 했습니다. 소개해준 언니에게 진심으로 가방 하나 사줘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그 남자가 좋았고 잘 맞았어요. 그 사람도 오래 연애를 안 하다가 저를 만나서 그런지 설레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저한테 잘해주고 저 역시 비혼 선언을 거둬들이고 당장이라도 합쳐서 살고 싶을 정도로 그가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그 사람도 언니와 오랜 친구이고 저 역시 친하게 지내는 사이다 보니 몇 번은 셋이 만나서 밥도 먹고 근교로 당일치기 여행도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밥 먹을 때는 그냥 조금 의아한 정도로 끝냈는데 당일치기 여행을 가서는 고개가 갸웃해지는 상황이 몇 번 있었어요.
나중에 남자친구한테 좀 기분 나빴다고 얘기를 했는데 남자친구가 깜짝 놀라며 자기는 전혀 인지 못했다고, 그런 부분이 불편하면 다시는 같이 안 봐도 된다고 오히려 먼저 펄펄 뛰는 바람에 흐지부지 되었지만요. 일단 밥 먹으러 가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보통 커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가면 커플이 나란히 앉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앞에 혼자 앉지 않나요? 그런데 이 언니가 먼저 자리를 딱 잡더니 제 남자친구한테 옆에 와서 앉으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또 부지불식간에 얼레벌레 그 옆에 가서 앉고요. 제가 순간 당황해서 두 사람을 보며 멀뚱히 서 있었더니 언니가 손을 휘휘 저으면서 이러는 거 있죠? 둘이 마주보고 앉아서 먹으면 좋잖아. 어서 앉아, 어서 앉아. 그 자리에서 자리 바꾸자고 하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그냥 앉기는 했는데 밥 먹는 내내 기분이 영 이상했습니다. 그 둘 커플 사이에 제가 낀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뭔가 어색하더라고요. 나란히 앉아서 서로 이거 먹어봐라, 저거 먹어봐라, 너 이거 좋아하지 않냐, 저거 좋아하지 않냐 챙겨주는데 솔직히 제가 모르는 취향도 서로 알고 있다는 게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도 뭐 제가 모르던 세월을 같이 보낸 사람들이니 그러려니 넘어갔죠. 나이 들어 연애한다는 건 자잘한 건 스스로 셀프 이해를 하고 넘길 수 있게 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니까요. 일단 밥집에서의 일은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언니도 별말 없었고 남자친구도 별말 없어서 그냥 그러려니 하며 혼자 속만 끓였죠. 그러다 본격적인 일은 여행을 가서 생겼습니다. 제가 수목원을 좋아하거든요. 워낙 나무를 좋아하기도 하고 숲에서 나는 향을 맡으면 기분이 좀 안정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남자친구랑 근교에 있는 수목원에 놀러 가기로 했죠. 근처에 한우 맛있는 집도 있어서 수목원에서 천천히 데이트하고 한우까지 먹고 오자는 계획을 세웠는데 우연히 그 언니한테 쉬는 날 일정 얘기하다가 수목원 얘기를 했더니 이러는 겁니다. 나도 따라가면 안 돼? 나 거기 정말 가보고 싶었는데 혼자 가면 사진 찍어줄 사람도 없고 이번에 꽃축제 한다고 해서 가고 싶었거든. 네? 같이요? 내가 너희 커플 사진 많이 찍어줄게. 그냥 전속 사진작가 하나 같이 간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내가 거기 산다니까? 나 진짜 바람 쐬고 싶었어. 같이 가자. 응? 이러면서 막 조르더라고요. 그런데 참 이게 딱 잘라 거절하기가 또 애매한 겁니다. 그래서 내신 남자친구가 거절해주기를 바라면서 슬그머니 얘기를 꺼냈더니 아니 눈치 없는 인간이 같이 가서 놀면 재밌지 않겠냐고 그러자고 하는 겁니다. 또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된 거죠. 다 같이 함께 놀면 즐겁지 않냐는 사람들 사이에 우리 둘이 오붓하고 싶다고 조르는 것도 이상하고 괜히 저만 속 좁고 까다로운 사람 된 것 같기도 하고 여튼 기분은 썩 좋지 않았습니다. 나이 먹고 툴툴거리는 거 티내는 것도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 최대한 기분 좋게 다녀오려 했는데 와, 그게 안 되는 상황이 자꾸 벌어지더라고요. 일단 신난 건 그 언니였습니다. 여기서 사진 찍어달라, 저기서 사진 찍어달라. 나대는 건 뭐 그럴 수 있어요. 바람 쐬고 싶었고, 꽃 보고 싶었고, 가고 싶었던 곳으로 온 거니까요. 그런데 꼭 사진을 제 남자친구한테 찍어달라고 하더라고요. 말로는 제가 사진을 찍으면 짤뚱하게 나오는데 남자친구는 길게 잘 찍어준다나요? 간만에 나왔는데 기왕이면 인생샷 남기고 싶다고 하는데 거기까지 가서 제가 내 남자친구니까 내 사진만 찍어줘야 해. 그럴 수 없잖아요. 그것도 이해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혼자 막 포즈 잡고 사진 찍다가 남자친구를 부르더라고요. 같이 사진 찍자. 너랑 나랑 그래도 절친 사이 몇 년인데 우리 같이 찍은 사진 한 장이 없더라. 혜연아, 네 남자친구 잠깐만 빌려줘. 얼른 사진 찍고 돌려줄게.
웃으며 그렇게 부르는데 그 분위기에서 어떻게 찍지 말라고 합니까? 이 인간은 또 허허 실실 웃으며 가더라고요. 아주 자연스럽게 팔짱도 끼고 어깨에 속도 딱 얹고 포즈를 잡길래 신경질이 나서 그냥 대충 찍어줬습니다. 그랬더니 사진 확인하고 이상하다고 다시 찍으라는 거 있죠? 역시 저는 사진을 못 찍는다며 구박도 하고 가서 또 포즈를 잡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정말 기분이 너무 상했습니다. 더 이상 어른인 척 굴기도 싫고 맞춰주는 남자친구도 꼴보기 싫고 혼자 신나서 나대는 언니는 더 싫더라고요. 결국 중간부터는 제가 입을 꾹 다물고 좀 떨어져서 걷기도 하고 얼굴도 어두운 채 묻는 말에 단답형 대답만 툭툭 던지게 되었지요. 그랬더니 거의 밥 먹을 때쯤 되어서 슬그머니 눈치를 보더니 글쎄 이러더라고요. 너 뭔가 기분이 안 좋은가 보다. 내가 눈치 없이 따라와서 그래? 아니 그러면 이렇게 싫은 태를 내지 말고 처음부터 오지 말라고 하지 그랬어. 네가 너무 불편한 것 같으니 나 갈게 그냥. 세상에 똥 싼 놈이 성낸다고. 글쎄 그러고 주섬주섬 짐 챙겨서 가버리는 거 있죠? 남자친구가 당황해서 이렇게 가는 게 어딨냐고 차도 없는데 어떻게 갈 거냐고 잡더라고요. 아, 그것도 진짜 꼴보기 싫었어요. 가던가 말던가 그러던가 말던가 신경도 쓰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아무 말도 않고 뚱하게 잡지 않았더니 흘낏 저를 보다가 글쎄 남자친구한테 혼자 서러운 티 다 내면서 미적거리며 그러더라고요. 뭐 차 없다고 못 가겠어? 터미널 가서 버스 타고 택시 타고 산 넘고 물 건너 굽이굽이 가면 집이야 가겠지. 그러면서 흘낏흘낏 저를 보는데 그때는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쳐다보지도 않고 화장실 간다고 일어나 버렸거든요. 화장실 가서 손 씻고 한참 심호흡하고 나왔더니 없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있는 대로 화가 나서 씩씩거리며 저를 기다리고 있고 말이죠. 제가 아무 말도 없이 빤히 바라보고 있으니 한숨 푹푹 쉬면서 저한테 싫은 소리를 시작했습니다. 아니 기껏 같이 놀러와서 왜 그래? 유치원생도 아니고. 그냥 서로 좋게 좋게 놀면 좋잖아. 둘이 사겨? 어? 어? 그게 또 무슨 소리야? 왜 그런 소리를 하는데? 아니 그냥 친구라니까 갑자기 그건 또... 아니 하는 거 보면 꼭 둘이 사귀는 것 같다. 자기 오늘 나랑 사진 한 장이라도 찍었어? 내 사진 찍어주기나 했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둘이 사귀는 거고 내가 눈치 없이 낀 거랑 다름없어. 그런데 중간부터 내가 그렇게 눈치를 주고 싫은 티를 냈으면 당신이라도 좀 자제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진짜 기가 막혀서. 아니 나는 그냥 너희들이 워낙 친하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다 싶어서 그냥 다 같이 즐겁게 놀고 그러려고 한 거지. 그런 오해는 하지 마. 어쨌건 이렇게 보낸 건 좀 마음에 걸리기는 하는... 그렇게 마음에 걸리면 쫓아가던가 그럼. 주섬주섬 사과도 아니고 변명도 아니고 설명도 아닌 애매한 태도를 보이는 남자친구 때문에 저는 완전히 폭발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도 적잖게 당황했는지 일단은 저를 달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자기가 좀 더 조심하겠다고 그게 그렇게 기분 나쁠 일일 줄은 몰랐다며 손이 발이 되게 빌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워낙 진심을 다해 비니까 또 마음이 살짝 흔들리더라고요. 눈치가 없는 거지 의도가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으니 그 사람한테 화를 낼 일이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따지고 보면 그 언니가 얄미운 거지 내 남자친구가 얄미운 건 아니었으니까 말입니다. 제가 조금 마음이 풀리는 것 같으니 남자친구가 조금 안심을 하면서 원래 계획대로 고기를 먹으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아우,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데 또 부하가 다시 올라오는 겁니다. 분명 자기가 고기 사겠다고 따라와 놓고 돈 내야 할 때가 돼서 이렇게 사람 불편하게 해놓고 내뺀 건가 싶기도 하고 말이죠.
여튼 여러모로 마음에 안 든다라는 생각을 하며 그냥 잊고 덮고 넘기자 하는 마음으로 고깃집을 갔습니다. 이런저런 고기를 종류별로 시키고 음식 나오기를 기다리는데 남자친구가 화장실 좀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비우더라고요. 뭐 그러라고 하고 반찬 정리를 하고 있는데 남자친구의 핸드폰이 울려서 보니까 글쎄 그 언니인 겁니다. 아니 미친 거 아닌가? 대체 이 상황에서 무슨 전화를 하는 건가? 어이가 없어 가만히 전화기를 노려봤죠. 전화를 안 받으니 그때부터는 문자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왜 전화기 화면에 문자가 오면 전체 문자는 아니어도 한두 줄은 뜨잖아요. 저도 눈이 있으니 그 문자가 차례대로 보이고 읽히더라고요.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자기 아직 근처라고 저 화 풀렸으면 가도 되냐고 묻는 거 있죠? 배고프다고 칭얼거리고 버스 타기 싫다고 집에 같이 갈 수 있게 제 마음 좀 풀어보라고 하는데 그 문자들을 보는 순간 고기고 뭐고 정말 아무것도 먹고 즐기고 싶지 않아졌습니다. 게다가 그런 문자는 저한테 보내고 사과를 하고 전화를 해도 저한테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팔짱 딱 껴고 앉아 있었더니 화장실에서 나오던 남자친구가 슬쩍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내가 보려고 해서 본 건 아닌데 아주 문자 주고받는 게 가관이네? 순간 남자친구의 얼굴에 당혹스러운 빛이 확 감돌았습니다. 그리고는 얼른 전화기를 확인하고 허둥지둥 핸드폰을 꺼버리더라고요. 아니, 무슨 전원까지 꺼? 그렇게 숨길 게 많아? 솔직히 숨길 게 많냐고 하는 말은 그냥 한번 괜히 던져본 말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남자친구의 눈동자가 정말 파도에 던져진 부표처럼 마구 흔들리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어라? 이거 막 던진 미끼를 확 물어서 흔들리는 그런 느낌이 확 들었습니다. 가만히 남자친구 얼굴을 바라봤죠. 그러자 아주 애써, 힘써, 최선을 다해 하는 변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는 둥, 원래 이렇게 칭얼거리는 스타일인 거 알지 않냐는 둥, 자기도 피곤해 죽겠다는 둥, 아주 자기가 더 나서서 그 언니 험담을 하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20, 30대만 되었어도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쌓인다는 건 경험과 연륜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 정도 변명이나 행동의 참 거짓은 얼추 가릴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다는 거고요. 이거 뭔가 있구나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증거가 없는 한 괜히 의심만으로 이런저런 말을 해봐야 소용없는 거죠. 삐죽 빼져나온 조개를 건드리면 확 입을 다물어버리니 소금물 살살 풀어 너저분한 것들을 토해내게 하고 확 뜨거운 물 부어 삶아야 입을 활짝 벌리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날은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차에 타고 집으로 오는 동안 내내 남자친구는 불안해 보였어요. 그런데 그게 제가 화를 내고 있어서 불안한 게 아니라 그 언니 걱정에 불안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여자의 촉이라고나 할까요? 어쩐지 저를 집에 내려주고 그 언니를 데리러 다시 갈 것 같은 느낌이 확 드는 거 있죠? 한번 떠보기로 했습니다. 나 오늘 자기랑 같이 있어도 돼? 어? 오늘? 내일 출근해야 하잖아. 밤새 같이 있다가 1시간 일찍 나오지 뭐. 그러면 집 가서 옷은 갈아입고 출근할 수 있으니까. 나 오늘 자기랑 같이 있고 싶어. 그래? 나 오늘 좀 피곤해서 그냥 바로 잘 것 같은데? 그건 나도 그래. 뭘 하자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있고 싶다니까? 아까 서로 감정 상하고 그랬잖아. 그래서 그냥 같이 붙어 있고 싶어서 그래. 응? 그러자 남자친구가 당혹스러운 빛을 지우지 못하더라고요. 여기서 거절하면 제가 진짜 서운해하고 화를 낼 것 같은데 같이 있는 건 피하고 싶은 느낌이랄까요? 저라고 뭐 같이 있고 싶었겠어요. 하지만 저의 촉이 절대 이 사람을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고집을 부린 거죠. 결국 그날
그는 저랑 같이 있으면서 내도록 똥 마려운 강아지처럼 안절부절 못하다가 잠들었습니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다 고달팠는지 금세 코를 골고 골아 떨어졌길래 슬그머니 베개 밑에 넣어둔 핸드폰을 열어서 봤습니다. 아이고, 아주 난리가 났더라고요. 어디서 기다리고 있다는 문자를 시작으로 왜 안 오냐, 왜 못 오냐, 아니 왜 같이 있는 거냐, 자기 어떻게 집에 가라고 그런 거냐, 아주 난리였습니다. 게다가 저녁 8시 이후에는 제가 옆에 바로 붙어 있다 보니 문자 확인도 채 못했는지 원망하는 문자만 가득 쌓여 있고 남자친구가 마지막으로 미안하다는 문자를 보낸 걸로 끝나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재촉에 놀라고 한편으로는 그 언니가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진짜 너무 피곤했지만 머릿속이 복잡해서 잠도 안 오더라고요. 결국 싹 설치고 눈이 퀭한 채 출근을 했죠. 회사에서도 일이 전혀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랑도 서먹하고 그 언니와는 연락도 하기 싫었습니다. 남자친구는 똥마려운 강아지처럼 계속 저한테 미안하다, 잘못했다 끈질기게 굴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뭔가 툭 끊긴 듯 더 이상 그 말에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애정이 식은 거지 분노가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찜찜한 기분으로 관계를 끝내는 건 또 제 스타일에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문자와 전화로는 마음이 풀린 것처럼 얼추 받아주고 만나는 건 미루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곰곰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고민을 끝내는 사건은 너무 어이없게 벌어지고 말았죠. 아무리 생각해도 남친을 잡는 것보다는 그 언니랑 얘기를 하거나 단판을 짓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언니가 사는 집 쪽으로 갔습니다. 집 앞에 가서 잠깐 만나자고 연락을 할 참이었죠. 그런데 아파트 입구 들어서면서부터 뭔가 쎄하니 이상한 느낌이 들더니만 저는 그곳에서 못 볼 거를 보고 말았습니다. 제 남자친구와 그 언니가 마주보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뭔가가 이상하더라고요. 언니는 미친 듯이 교태를 부리고 있고 남자친구는 밀어내면서도 실쭉실쭉 입 사이로 배어나오는 웃음을 감추지 못하고 말이죠.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 꼬라지를 가만히 보고 있었습니다. 너는 진짜 다 된 밥에 재를 뿌려도 유분수지? 왜 그러냐 정말. 어떻게 그럼. 남의 냄새 든다니까 더 애타고 끌리는걸. 넌 안 그래? 일단 결혼할 때까지만 좀 가만히 있어. 나도 네가 좋으니까 이러고 있는 거잖아. 일단 신혼집은 걔네 집으로? 그래 하지 않겠어? 거기는 나쁘지 않지. 여기랑도 가깝고. 지금 생각해보면 너희 부모님이 우리들 반대한 게 뭐 나쁘기만 한 것 같지는 않아. 너랑 나는 계속 만날 수 있고 넌 부모님한테 효도하면서 유산 받는 아들 되고. 지금 걔는 마음에 들어 하시니까 유산도 주실 거야 아마. 그거 내 몫도 있다. 잊지 마.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자친구 부모님이 알부자인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를 똑부러진 자수성가형이라고 보신 두 분이 유난히 절 처음 만났을 때부터 예뻐하셨거든요. 어머님이 제게 결혼만 하면 앞으로의 삶이 어렵지 않게 남겨주고 전해주겠다는 말씀을 하시며 손을 꼭 잡고 아들 잘 부탁한다고 하실 정도로요. 그러면서 얼핏 제 남자친구의 옛날 여자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탐탁지 않아 했더니 어느 날 술 먹고 와서 있는 대로 행패 부리고 깽판을 놓아서 아주 시겁했다는 얘기를 스쳐 지나가듯 하시다가 아차 싶었는지 말을 얼버무렸거든요. 그 여자가 저 언니였던 거죠. 이대로 살다가는 유산도 없이 맨몸으로 쫓겨나겠구나 싶었던 자기의 전남친을, 아니 자기의 남자친구를 부모님이 좋아할 것 같은 저한테 소개하고 양다리 걸치게 할 심산이었던 겁니다. 조용히 그 자리를 빠져나와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보여주고 남자친구의 옛날 여자친구가 그 언니가 맞는지 확인했죠.
두 분이 아주 기겁을 하고 놀라서 저한테 어떻게 알았냐고 하시길래 제가 방금 보고 온 것을 낱낱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랑 헤어지기 전에 그래도 어르신들이 저한테 애정 쏟고 잘 해주신 것이 있으니 인사드리러 왔다고 했죠. 대쪽 같은 아버님은 고맙다며 제게 언제고 힘들거나 도움 필요하면 삼촌한테 연락한다 생각하고 꼭 도와달라고 말하라 하셨고, 어머님은 폐물함에서 금팔찌 하나 꺼내 제 손목에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냥 보내는 건 마음이 너무 서운해서 안 되겠다고 말이죠. 사실 받는 것도 불편하긴 매한가지였지만 어르신 눈빛을 보니 또 냉정하게 놓고 나오기가 어려워 인사 잘 드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물색 없이 해맑게 받더라고요. 만나서 말하는 것도 의미 없을 것 같아서 지금 같이 있지? 스피커폰으로 같이 들어. 두 사람 다 오늘부로 내 인생에서 아웃이야. 둘이 짜고 치는 고스톱에 더 이상 말려들기 싫으니까 나한테 다시는 연락하지 마. 아, 그리고 이 상황은 내가 일단 정리해서 지인들한테는 다 알릴 거야. 억울해도 참아. 나도 이 정도로 참는 거니까. 참 무슨 짓을 해도 재산은 못 받을 거야. 내가 어머님 아버님께 다 말했거든. 두 분 다 살아생전에 죄다 쓰고 가시고 남는 건 사회 환원 하시겠다고 하시더라. 축하해. 인생 말아먹은 거. 길길이 날뛰는 소리와 황당함에 어버버 하는 소리를 뒤로하고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평소 잘 알고 지냈던 지인을 통해 변호사를 소개받아 남자친구를 혼인 빙자 사기로 고소하고 그 언니 역시 사기죄로 고소장을 넣었습니다. 그동안 저한테 이런저런 핑계로 돈 빌려간 것도 많았거든요. 다 소장에 밀어넣어 고소해버렸죠. 이후 그 언니는 다른 곳에서도 이런저런 송사에 휘말려 회사도 그만두고 그나마 있던 전셋집 돈 빼서 사방에 돈 갚고 본가에서 눈칫밥 먹으며 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 제 남자친구였던 그는 소문이 쫙 돈 후에 일종의 사회적 말살 상태가 되었어요. 그동안 저 팔아서 여기저기에 인맥 많이 만들어놨던 게 결국 족쇄가 된 거죠. 저는 다시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게 제일 편하네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연 왔어요 톡톡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